지난 시간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전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라든가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금치산이라든가 한정치산 제도가 좀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있고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활용도가 높질 않았어요. 거의 이제 활용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개선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성년 후견 제도로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요. 그때 이제 이 개선을 하면서요. 이 행위 무능력자라는 개념, 이 무능력자라는 개념도 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제한 능력자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었고요.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는 결국에 이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쓰죠.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 뭐 이제 이런 뜻이죠. 네, 민법 제4조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라는 뜻인 거죠. 19세에 성년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자, 이 시기를 출생일이라고 하죠. 태어난 날입니다. 출생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 출생일로부터 만 19년이 되는 이 시점, 만 19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나서 19년이 경과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성년이 되는 거고요. 아직 19년이 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입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 오늘 날짜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빼서 이 19년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연령을 계산할 때는 태어난 날, 그러니까 출생일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자, 원래 계산할 때, 그러니까 원래 기간을 계산할 때는요, 이 첫날은 빼는 게 원칙이에요. 빼는 게 원칙인데, 이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첫날이 0시부터 시작할 때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연령 계산할 때입니다. 이 연령 계산할 때는 첫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 나이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죠. 오늘 날짜는 2021년 5월 4일이고요. 이 친구는 2002년 4월 1일에 태어났다라고 합시다. 자, 계산을 해보면 그죠? 19년 1개월 3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태어나서 이미 19년 1개월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럼 오늘이 3일째냐? 오늘이 3일째가 아니고 오늘은 4일째인 거죠. 4일째. 오늘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쨌든 19년이 지났으니까 이 친구는 성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계산한 방식은 이게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만 나이 말고 우리 이제 다른 계산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 나이 계산을 좀 잘 못한다거나 또는 나이 개념을 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나이 계산하는 방법 전에 좀 뭐 요즘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 나이를 세는 방법이 뭐 세 가지니 뭐 네 가지씩이나 된다 뭐 하는 그런 말들을 좀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냐라고 하니까 뭐 이제 첫째는 한국식 나이래요. 그 다음엔 또 만 나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뭐 연나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사회적 나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연나이니 뭐 사회적 나이니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개념적으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좀 뭐 이제 분란 같은 거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괜히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라도 한번 올려보고 싶은 사람들, 뭐 하여간 누구한테 좀 관심 좀 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장난질 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개념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나이라는 개념 있죠. 이 나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 나이라는 말 뜻과 딱 맞는 거는 우리가 한국식 나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나이 있죠. 만 나이는 사실은 이게 나이 개념이 아니에요. 나이 개념과 상관없이 이건 서양말로 우리가 age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age라고 하는데, 이 age를 우리말 중에서 가장 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 중에 가장 비슷한 게 이 나이니까 이 나이라는 개념으로 좀 번역을 한 거에 불과하지, 이게 이제 그 age가 나이 개념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나이가 그럼 뭘 말하는 거냐 하면요, 이게 국어사전식으로 좀 풀어보면 태어나서 살아온 횟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횟수, 연수죠. 연이 몇 개냐 하는 뜻인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서기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2000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2000년에 태어났을 때 그해 2000년은 이 사람한테 몇 번째 해일까요? 예, 0번째 해인가요? 아니죠. 이게 첫 번째 해죠. 첫 번째 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이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냐? 태어나서 맞은 그 해가 그 사람한테 첫 번째 해니까 한 살인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건가요? 자, 언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1월에 태어나든 2월에 태어나든 12월에 태어나든 다 첫 번째 맞는 해니까 같은 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 두 번째 해니까 두 살이 되는 겁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났으면 뭐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두 살이 된다.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해가 바뀌어서 이 친구는 두 번째 해를 맞았으니까 두 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에 태어난 이 친구한테 올해는 몇 번째 해가 되는 거죠? 자, 2021년 올해는 22번째 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22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상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 계산하는 거 어렵나요? 아니죠. 아주 쉽잖아요. 자, 왜 우리 나이에는 0살, 그러니까 0세가 없느냐? 뭐 이게 참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 영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고요. 뭐 수학이라는 게 서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린이 뭐 유클리드 기하학이니 하는 게 당연히 우리 동양에도 있었고요. 뭐 산학이라는 학문도 있었고, 산학 박사나 산학 교수를 두고 이 수학 전문가인 이 산사라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당 가면 뭐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뭐 이런 거나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도 수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당에서도 이 숫자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 다 가르쳤어요. 영의 개념을 몰랐다라는 건 역사적 사실에도 맞지 않는 말이고요. 지나친 자기 비하입니다. 자,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0이라고 읽는 건 0이라는 글자가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하는데요. 이 뱃속에 있을 때도 사람으로 쳐서 이 나이를 계산한 것이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을 해서 나이도 쳐주고 또 태교라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건 그냥 조우라고 하는 말이고요. 뭐 태교를 한 것도 사실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준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뱃속에 있던 10달을 1년으로 쳐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역시 그냥 하는 말이지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나이가 0살이라는 말, 근데 0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0살이라는 게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0살이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자, 여기 아기가, 그렇죠?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아이가 없다라고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다 영살은 없어요. 영은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영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영살을 세지도 않습니다. 한 살, 두 살 세면서 영살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만 나이를 한번 볼까요? 이 만 나이는 나이 개념이 아니라 age라고 했는데요. 이건 나이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 만 나이요. 이 만 나이 age라고 했죠. 이 age는 나이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며칠이냐 라고 이렇게 날수로 계산하는 개념인 겁니다. 자, 나이를 보면 연, 해, 그러니까 이제 연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만 나이는 연이 아니라 일을 기준으로 해요. 나이가 그러니까 연의 개념이라면 이 만 나이, 그러니까 age는 일의 개념인 거죠. 날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오늘 날짜에서 태어난 날의 날짜를 빼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보통 이제 영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영살이 아니라 그냥 몇 달 며칠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갓난아이를 보면 우리가 몇 주 또 몇 개월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이 만 나이에도 영살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이니 뭐 몇 주 또는 며칠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아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하지 않고 1일에서 시작하죠. 나이든 만 나이든 계산할 때 원래 영살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만 나이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 볼까요? 자, 먼저 오늘 날짜, 이 이제 강의를 듣는 오늘 날짜입니다. 언제 듣는지에 따라 뭐 날짜가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 4일이라고 합시다. 이 날짜에서 자기 태어난 날을 빼요. 예를 들어서 2000년 2월 1일 날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1년 5월 4일에서 생일인 2000년 2월 1일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이 나오죠. 그죠? 네, 21년 3개월 3일 나오잖아요. 이게 만 나이예요. 그래서 21년 3개월 3일. 그런데 이렇게 몇 개월, 며칠까지 계산하려면 그죠? 매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몇 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있죠. 지금 계산이 21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 21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이 만 나이가 바뀌는 기준은 생일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 나이가 바뀐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보통 이제 말하는 만 나이입니다. 네, 법에서 나이라고 정한 경우에는 모두 이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 행정, 제도 또 뭐 의료 분야 어디든 이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만 나이로 통일하자고 죽어라고 청원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다 만 나이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한국식 나이니 연 나이니 사회적 나이니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세는 나이는 뭐냐? 이건 그냥 일종의 관습인 거고, 일종의 문화인 거죠. 그냥 우리식으로 나이 세는 게 싫으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세면 됩니다. 만 나이로 세든 아니면, 나이를 1살, 2살이 아니라 뭐 10살, 20살씩 세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죠. 그러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청원 막 올리면서 한국식 나이 폐지하라고 뭐 앙앙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뭐 명절만 되고 새해 연초만 되면은 뭐 한국식 나이가 문제네 막 해서 신문에서 떠들어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나이 계산하는 거 이거 관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주 잘 지켜지죠. 아주 잘 지켜지는 관습이지만 그래도 관습법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런 건 좀 중요하긴 한데요.
왜 이렇게 잘 지켜지는데, 예, 법보다도 훨씬 잘 지키죠. 그래도 관습법이 아닌 이유, 이거 뭘까요? 바로 성문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는 민법 규정이 있었는데요. 네, 민법 제 158조입니다. 바로 이 성문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나이 계산하는 것은 법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회 관습이고 전통 문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 나이 계산을 좀 독특하게 하는 거, 이거를 꼭 없애야 되느냐, 이걸 꼭 없애야 하는 건가, 그런 거죠. 이걸 꼭 없애야 할까요? 자, 헌법 규정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네, 우리 헌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들, 바로 이게 국가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전통문화 아니냐, 또 국가가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민족문화 아니냐라는 겁니다. 1살, 2살 나이 세는 거, 그게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서 장난질이나 치는 그런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라든가 만나이 같은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왜 생기냐 하는 건데요. 이건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시간 개념은 뭐 기본적인 그 단위 시간의 축적으로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또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입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 여럿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단위는 초예요. 초. 그래서 1초 1초가 쌓여서 분이 되고 또 시가 되고 1이 되고 하는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1초가 모여서 60초가 되고, 왜 60초가 되면 1분이고 3600초가 되면 1시간이 됩니다. 86,400초가 되면 하루가 되고요. 3153만 6천초가 되면 1년이 돼요. 이건 뭐 지금의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이 우리의 전통적인 시간과는 이렇지 않아요. 각 시간 단위별로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계절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1년이고 또 달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한 달이 정해집니다. 하루 역시 태양의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기준 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 시간을 쪼개서 더 작은 그 시간 단위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식 시간관에 의하면 하루는 정확히 24시간, 그러니까 86,400초 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똑같아요. 근데 우리 전통 시간에 의하면 항상 정확하게 24시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태양이 정남향의 방향에 있을 때 그 정오가 되죠. 정오가 되니까 이 정오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이게 이제 하루인데 이게 꼭 24시간이 정확하게 그 86,400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때는 좀 길어지고 어떤 때는 좀 짧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지구가 이제 자전이나 공전을 하는데 이 완전한 구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공전하는 게 또 이제 그 완전한 그 원형도 아니잖아요.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과 지구 위치 변화에 따라서 뭐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서양의 시간관을 이 절대적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전통적 시간관은 좀 상대적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들이 좀씩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하는 달력 있죠. 역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사용하는 역법은 양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양력이라고 완전한 양력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완전한 양력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냥 서양에서 온 역법이니까 그 서양력을 줄여서 뭐 양력이다라고 하면 그건 100% 맞는 건데 이게 태양력이다라고 하면 이제 100% 맞는 건 또 아닙니다. 약간 다르고요. 약간 다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또 그 전통적인 역법이 음력이다 하는데 그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력과 음력을 동시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이 역법으로 봤을 때 그 아직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발달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법이 우리가 쓰는 전통 역법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전통 역법을 안 쓰고 서양역을 쓰느냐? 그건 이제 고종이 이제 서양역으로 바꿨는데 서양역으로 바꾼 이유가 그냥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쓰니까 우리도 같이 쓴 것뿐입니다. 사실은 가장 과학적인 건 우리의 그 역법 체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를 계산하는 건 우리 바로 전통 역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이라는 개념과 만 나이는 그 개념부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만 나이가 이게 그 법률상 나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나이라고 하면 이 만 나이고 이 만 나이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으로 19세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라고 하는데요. 이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이 말은 이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약 같은 걸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미성년자도 당연히 계약이라든가 이런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도 효력이 발생해요. 다만 좀 완전하진 못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좀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법정 대리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법정 대리인을 두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으면 부모죠. 친권자가 있으면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고요. 친권자가 없거나 또는 뭐 친권을 상실하거나 친권이 제한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데 친권은 부와 모,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뭐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궁금하겠죠.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있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이 미성년자의 계약이라든가 그런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이니까 당연히 대리할 수 있겠죠. 자, 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미성년자의 위임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대리권의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라고 하는데요.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죠. 자, 다음으로 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이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완전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일에 미성년자가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뭐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정 대리인은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했던 시점으로 그 시점으로 좀 소급을 해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돼버립니다. 미성년자가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라는 의미는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자,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법정 대리인의 간섭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서 그 완전한 효력의 법률 행위를 그럼 할 수가 없느냐?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자, 미성년자도 이 법정 대리인의 대리나 동의 없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분야에서 미성년자는 그러니까 이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미성년자라도 이 법정 대리인의 대리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노동계약에 있어서도 이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노동계약이나 임금 수령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약의 목적인데요. 이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계약을 통해서 좀 이루려고 하는 무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계약의 내용을 다른 말로는 계약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계약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추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클래식카를 이제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차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계약을 통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계약이 추구하는 권리 변동의 내용을 계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 계약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성립한 계약이 원래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른 말로 하자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 계약의 목적 또는 이 계약의 내용은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또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계약의 목적이 갖추어야 하는 어떤 요건들인데요. 보통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이 확정성 요건은요, 이 계약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라는 요건인데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 계약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좀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계약의 목적은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어 있어야 하느냐? 물론 이제 그건 아니에요. 계약이 성립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조건부 계약이나 근저당권 설정 같은 게 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일 비가 오면 내 우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여기서 내 우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증여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일 비가 오면 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받을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일기예보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는 내일 가봐야 하는 일이죠. 지금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조건은 뭐냐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말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조건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좀 저지하고 있다가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미 발생한 계약의 효력을 좀 소멸시키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내 우산을 주겠다라는 건 이제 증여계약이죠. 이 증여계약은 내일 비가 오면 이런 이 조건에 발목이 잡혀서 효력이 지금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내일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땐 이제 우산을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증여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냥 소멸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이라는 게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게 불확실한 거죠. 자, 이렇게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조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그 일들도 있죠. 뭐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한이라고 하는데요. 뭐 8월 보름이 되면, 뭐 복숭아 꽃이 피면, 뭐 가을이 오면,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이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 계약을 이 조건부 계약 또는 기한부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조건부 계약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죠. 사실 이 조건부 계약은요, 이게 사실은 계약이 그 하나가 아니에요. 그 하나의 계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계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우산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이 증여계약, 이게 본 계약이에요. 여기에 내일 비가 오면이라는 이게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계약인 증여계약에 내일 비가 오면 이 본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부수적인 어떤 다른 합의, 즉 다른 계약이 착 하고 이제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계약인데요. 그럼 조건부 계약은 언제 확정되는 걸까요? 이 조건부 계약은 조건이 성취되는지 또는 아닌지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확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확정성이라는 게 이 계약을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해석을 통해서 확정할 수 없는 계약이라면 이 확정성이 없는 거고, 또 확정성이 없는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거죠. 계약이 체결될 때가 아니라 나중이 돼야 확정되는 또 다른 예가 이 근저당권 설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확정성 문제에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이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요. 물권은 이 소유권, 또 용익물권, 담보물권 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담보물권은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그런 물권들을 말합니다. 담보제도에는 원래 이제 저당과 또 전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토지나 건물과 같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저당이라고 하고요. 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전당이라고 합니다. 저당은 원래 이 물건의 소유자나 또는 점유자가 계속 갖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계속 점유하면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이고요. 이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권이 바로 저당권인데요. 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시 말해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약정 담보 물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당이죠. 전당은 소유자가 아니라 이 담보권자가 물건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때 물건은 뭐 이제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물건, 즉 동산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전당에 대한 권리를 질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권은
일본을 통해서 정착된 근대법의 개념이고요. 전당이란 말 있죠. 이 전당이란 건 좀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또 우리말입니다. 담보물권에는 네, 이것처럼 이제 저당권, 질권 있는데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저당권, 질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유치권은 계약으로 설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오직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담보물권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저당권이라는 건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권인데요. 그럼 채무를 언제까지 담보하느냐? 딱 한 번만 담보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이 돈을 제때 갚겠다는 의미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저당권은 그때 이제 한 번 빌린 돈을 담보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곧장 이제 소멸합니다. 물론 이 저당권은 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하죠. 돈을 갚았는데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등기부에 등기가 남아 있어도 이미 돈을 갚았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돈을 빌리면 어떨까요? 이때는 저당권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등기도 새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을 자꾸 빌렸다 갚았다를 계속하는 경우라면 이게 많이 번거롭겠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했다 말았으니까 등기를 설정했다가 말소했다가 설정했다 말소했다 이렇게 계속 하려면은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 이제 등기를 계속 새로 하다 보면 이게 비용도 등기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근저당권이라는 겁니다. 이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달리 채무를 계속 담보하는 권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채권의 최고 한도를 정하고요. 그 한도 내에서 채무자는 돈을 빌렸다가 또 갚았다가 이걸 계속할 수 있고요. 이때 채무자가 하는 모든 거래를 다 담보하는 게 바로 이 근저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한자로 이 뿌리 근자를 쓰는 법률 용어들이 있는데요. 뭐 근저당이라든가 뭐 또 뭐 근보증 뭐 이런 경우인데 역시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때 이제 근은 이 뿌리 근자인데 이 뿌리 근자는 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의 채무는 이게 저당권의 채무하고 달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바닷가에 이렇게 멋있는 별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별장을 사고 파는 계약을 했다라고 좀 하죠. 보통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별장 값이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너무 비싼가요? 어쨌든 한 10억쯤 간다라고 하죠.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을 하면서 1억을 계약금으로 이제 매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중도금 주고 또 잔금 주면서 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냥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면 그냥 소유권이 이전하고 그래서 이제 딱 끝나는데 중간에 항상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네, 엄청나죠. 네, 이렇게 이제 태풍이 치거나 또는 뭐 지진 해일 이런 걸로 이제 별장이 바닷물에 휩쓸려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별장 매매 계약은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죠. 이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붙들고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계약 관계를 청산을 한다거나 또는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언제 불가능해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계약의 효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 계약을 하기 전에 불가능해졌느냐 아니면 계약을 한 이후에 불가능해졌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건물인데요.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그렇죠. 불가능하죠. 이게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려졌지만, 잘 보면 건물의 복도는 또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것처럼 실현할 수 없는 것, 실현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불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능의 문제는 그래서 언제 불능이 되었는가, 언제 불능이 되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 체결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계약 체결 이전에 불능이 됐다면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불가능했다라는 뜻이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불능이 되잖아요.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현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게 미리 받은 그 계약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데요. 앞에 별장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1억은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후발적 불능은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되질 않아요. 계약의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느냐, 그래서 채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불능이 되었느냐, 뭐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이 불능이 됐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제 채무자에게 이제 고의나 과실이 없이 불능이 됐다. 이럴 때는 그 위험 부담의 문제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이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 누가 손해를 보고 끝내야 하는가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계약의 위험을 부담하는 거,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매 계약에서 누가 채무자일까요? 매매 계약을 보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두 명의 당사자 모두 채권자이면서 또 동시에 채무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계약의 양쪽 당사자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이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한쪽 당사자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을 보면 한쪽은 물건을 주기만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의무만 있고 또 다른 한쪽은 권리만 있는 게 이 편무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쌍무계약은 양쪽 다 권리와 의무를 다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라고 하면 무엇에 대한 채무인지를 따져야 하는 거죠. 물건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니까 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물건에 대한 것인지 이걸 먼저 좀 따져봐야 합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즉 실현이 불가능해진 건 돈이 아니죠. 근데 돈은 불능이라는 게 없다라고 했었죠.
그 돈을 발행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돈은 불능이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물건, 그러니까 별장이었잖아요. 집이었죠, 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별장을 넘겨줘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이 별장에 대해서 누가 채권자고 또 누가 채무자일까요? 자, 매도인은 별장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별장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겠죠. 매도인,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집주인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 말은 결국에 집주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말인 겁니다. 결국에 이제 집주인은 계약금 받은 거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없어진 거 손해보는 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어진 건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보상 문제라든가 또 보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네, 실현 가능하냐 아니냐 따질 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연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일종의 사회 관념 또는 이제 사회 통념이라고 많이 하죠.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데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실현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 통념상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드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실현 가능성의 사례가 뭐냐면 이 넓은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에서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이 반지를 찾아주는 계약입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이게 모래를 퍼다가 저 바닷물에다가 일일이 헹궈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죠. 근데 반지 값이 잘해야 얼마나 할까요? 한 몇십만 원? 잘하면 몇백만 원. 그런데 봐봐요. 이 바닷가의 모래를 다 퍼서 일일이 확인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몇억, 몇십억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약은 이게 불가능한 것으로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주 오래된 클래식카가 있는데 아주 옛날 자동차죠. 이런 게 있는데 이 자동차를 사고 팔기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차를 사기로 한 사람이 이 차 주인이 이 머터리가 차 주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머터리가 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소유자가 아니고 이 자동차는 우리 누덕도사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덕도사님이 이 자동차 주인인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계약은 유효한 걸까요? 아니면 무효일까요? 자, 보통 이런 경우를 타인 물건의 매매라고 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이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물건의 주인이 아니었으니까 이 처분권이 없는데도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이미 실현 가능성이 없다.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무단으로 팔았으니까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타인 물건의 매매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게 아닌데요.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매도인은 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하죠. 이게 이제 매도인의 의무, 그러니까 채무인 건데요. 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까지 그냥 이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사서 주면 되죠.
그러니까 머터리가 누덕도사님한테 자동차를 사서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 자동차의 원주인에게 물건의 처분권을 위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인도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덕도사님이 안 팔겠다, 너한테 안 맡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넘겨주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약 자유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나가서 계약을 해놓고 안 지킬 자유까지 계약의 자유에 포함이 돼요. 계약을 하면 계약의 내용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뭐 그런 의무가 발생을 하지만 이 계약의 자유라는 거는 그러한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이 됩니다. 물론 계약을 위반을 하게 되면 이게 강제집행이라든가 뭐 손해배상 같은 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이건 계약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계약의 자유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그죠? 무한정 허용되는 건 아니겠죠. 자, 이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예를 한번 이제 들어봅시다. 자, 유명한 장면이죠. 자, 이렇게 서로 도박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도박 계약은 허용되는 걸까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도박 계약까지 허용되는 거냐 하는 거죠. 자, 도박을 하게 되면요, 이 형법 제246조 도박죄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박은 법에 의해서 금지된 행위인 거죠. 이것처럼 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이게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적법해야 한다. 법이 정한 내용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합치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적법성의 원칙입니다. 당연히 이 적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계약은 무효이겠죠. 자, 그러면 이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계약, 이런 건 어떨까요? 도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박에 필요한 판돈을 빌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두 개의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계약과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계약. 자, 먼저 도박 계약을 보면 도박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246조 도박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박이라는 행위는 범죄로서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처럼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자고 계약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도박 계약은 계약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약이 자유라고 하지만 이렇게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계약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이러한 계약도 도박 계약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효입니다.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계약의 본질은 돈을 빌리는 계약이죠. 그 도박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이 자금을 빌리는 계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출 계약이라고도 했는데 이게 민법상의 계약 유형에 의하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대차는 빌린다는 의미고요. 소비대차는 그 빌린 물건은 내가 다 쓰고 나중에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계약 유형을 말해요. 그러면 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은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효라고 해야 하나요?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인가요? 그건 아니죠. 자,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은 당연히 합법적인 계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효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돈을 빌려서 도박 판돈으로 쓴다. 도박 판돈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좀 빌리는 계약. 이것도 인정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도박은 금지되어 있었죠. 그런데 도박 계약을 금지하면서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계약을 허용해 준다면 이 법이 도박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는 좀 정반대로 도박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 허용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금지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렇지 않고 이 도박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해주고 또 뭐 이자까지 쳐서 갚는 거 이런 걸 허용해 준다면 도박을 금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계약도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요. 법이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포괄적이고 좀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민법제 103조인데요.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계약 그 자체는 이게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그러한 계약의 효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전에는 이게 공서양속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뭐 기타 사회 질서, 이거 줄여서 공서, 예, 공적인 질서를 말하고요. 양속, 네, 선량한 풍속입니다. 그래서 공서양속. 그래서 공서양속에 위반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이것처럼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사회적 타당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비록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가치 판단인 거죠. 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계약은 지켜야 한다. 뭐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네,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겠죠. 하지만 이 계약을 지배하는 룰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리베르타스. 우리 교훈에도 있죠. 리베르타스. 어쨌든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근대 시민법이 표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계약을 한다면 누구와 할 것인지, 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약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당사자의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에는 이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 자유도 있는데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도 자유라면 이 자유는 계약을 해놓고 안 지킬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계약을 어길 자유도 계약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앞에서 잠깐 말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안 지켜도 되는데 물론 이제 계약을 어겨서 생기는 그런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 계약 자유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자유일 뿐이고요. 이 자유가 손해를 입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권, 뭐 이 권리까지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지 권리가 아닌 거죠.
한번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이 계약이 영구적인 건 당연히 아니죠. 보통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 이러한 어떤 법률 관계를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계약 관계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 관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계약 관계라는 단단한 관계 속에 묶이게 되는데요. 이 계약의 당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특별 구속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기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계약은 원래 계약이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으니까 만족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 계약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계약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계약의 목적이 달성돼도 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노동계약 역시 대표적인 이 계속적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네, 이행을 하지 않는 또는 이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인데요. 채무는 그 채무를 이행을 해야 할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처럼 채무를 이행할 시기가 되어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을 급부장애라고 불러요. 이 급부라는 말은 이 라이스퉁이라는 이 독일 용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에 장애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이 중에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해서 이행을 안 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자, 유럽 대륙법 전통을 계승한 우리의 경우에는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영미법에서 쓰는 개념도 들어와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미법 개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영미법에서는 브리치 오브 컨트랙트, 그러니까 이제 계약 위반이라고 불러요. 계약 위반. 그래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짱구는 못 말려. 짱구는 못 말려입니다. 짱구죠, 짱구. 왼쪽에 있는 개가 흰둥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짱구는 매일 이 흰둥이를 산책시키기로 약속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엄마랑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이게 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짱구 엄마는 이 복미선 씨죠. 복미선 씨. 아빠는 신영만이고요. 신영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죠. 원본에는 이 짱구가 노하라 신노스케, 그리고 엄마는 노하라 미사에, 아빠가 이 노하라 히로시고요. 동생이 있죠. 동생 짱아가 노하라 히마와리, 그리고 이제 흰둥이는 시로입니다. 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흰둥이, 우리 흰둥이라고 하면 누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건 이 시로 있죠. 시로. 일본어의 시로는 이게 흔한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로.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중에 그런 이제 그 흰둥이가 아니라 이제 그 시로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 이름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해들,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번역하기가 난감한, 그렇죠. 이제 흰둥이가 개가 되니까 그런 저희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매일매일 흰둥이를 산책시키고 용돈을 받기로 이제 엄마 복미선 씨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짱구가 이제 흰둥이를 산책을 안 시키고 그냥 옥수수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흰둥이를 산책시키기로 하고 산책을 안 시키는 거죠. 흰둥이를 산책시키기로 계약을 했는데 산책을 시키지 않았어요. 만약에 짱구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해서 흰둥이를 산책시키지 않았다면 이건 계약을 위반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이때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때인 거죠. 그리고 이때가 이행을 해야 할 시기, 이행기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이행을 해야 하는 그 시기, 이 도중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이행불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계약 체결 이전이라든가 뭐 이행을 한 이후에 불능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계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고요. 이행을 한 후에 불가능해지는 건 이미 이행을 했으니까 의미도 없고 또 전혀 문제될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 후에 이행을 하기 전에 불능이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불능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이행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행기가 됐는데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또 이행을 안 하는 거, 이게 채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행을 하긴 했어요. 이행을 하긴 했는데 뭐가 좀 많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이행을 하긴 했는데 뭐 그 양이나 뭐 질이나 내용 면에서 보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경우 불완전 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행불능, 이행지체, 그리고 불완전 이행의 세 가지 유형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자, 짱구가 흰둥이를 산책시키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흰둥이가 사라졌어요. 짱구가 너무 괴롭혀서 집을 나갔는지 어땠는지 하여간에 흰둥이가 사라졌어요. 자, 흰둥이가 없으니까 짱구는 흰둥이를 산책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흰둥이를 산책시키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산책시키지 못한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짱구는 흰둥이를 산책시킬 수 있고 또 산책을 시켜야 하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흰둥이를 산책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흰둥이를 산책시킬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산책시키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을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늦게라도 산책시킬 수 있는 그 상태입니다. 자, 짱구가 흰둥이를 산책시키려고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흰둥이를 산책을 시켰습니다. 네, 흰둥이를 산책시키지 않은 짱구. 그러니까 산책은 시키긴 시켰는데요. 네, 산책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것처럼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를 네,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겠죠. 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구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강제 이행인데요. 물론 이행 불능의 경우라면 이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니까 강제 이행을 시킬 수 없겠죠. 또 강제 이행이 이 채무자의 어떤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제 이행은 할 수가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수가 와서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오지 않았다거나 또는 와서
목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뭐 CD 틀어놓고 입만 뻥긋거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가수를 잡아다가 그러니까 노래를 제대로 부를 때까지 계속 노래를 시킬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무 불이행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강제 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뭐 다시 볼 건데요.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이제 원점,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로 돌아가서 계약의 효력을 모두 지워버리고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해요. 자, 그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에 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강제이행, 뭐 계약해제, 그리고 손해배상이라는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자, 이와 같은 방법은 뭐 단독으로 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처럼 같이 병행해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계약의 무효와 또 취소, 그리고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모두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무효와 취소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이 계약을 한 후로 시간이 쭉 흘러가겠죠. 자, 먼저 계약의 무효입니다. 이 계약의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거겠죠. 자, 어떤 계약이 무효인지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인과 법칙에 의해서 실현 불가능한 것과 같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는 당연 무효라는 거죠. 자, 계약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다음은 취소인데요. 취소는 계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흠이 있어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 뿐이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계약은 유효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일단 유효예요. 유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취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를 한 시점에서 이 취소의 효력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법이라든가 뭐 계약, 의사표시와 같은 것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소급이라고 하고요.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효력을 소급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취소의 효력이 소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까지 소급해서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는 거죠. 취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사람만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취소인데요. 취소는 취소권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단독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이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계약의 해제나 또는 해지 역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고요. 또 형성권입니다. 자,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인데요. 먼저 해제입니다.
해자에 지울제자를 써요.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계약을 한 후에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와 마찬가지로 해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해제권자가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해제인데요. 네, 계약의 취소와 비슷하죠. 아니 이제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좀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말한 것은 해제에 대한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통설이나 판례는 소급표를 인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소급표를 부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소와의 차이점은 취소는 계약과 단독행위 모두에 인정이 되는 건데요. 해제는 계약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데 해제는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합의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 단독행위,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합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해제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언제 해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해제는 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 당사자끼리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게 합시다 라고 서로 약정을 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해제권을 법정 해제권, 또 계약으로 정한 해제권을 약정 해제권,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해지인데요. 이 풀해자에 그칠지, 멈출지자를 쓰죠.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풀어서 계약의 효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는 모든 계약에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이 계속적 계약인 경우에만 해지가 인정될 수 있어요. 계속적 계약.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해도 계약 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계약이라고 했었죠. 자, 이런 관계에서만 해지가 인정이 됩니다. 자, 해지 역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합니다. 계약에는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해지는 해지를 해도 해지의 효력이 소급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계약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게 돼요. 결국에 해지는 계약으로 인한 구속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칼로 딱 끊어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해지의 말뜻이 그렇잖아요. 이 계약관계를 풀어서 효력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해지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노동계약 역시 계속적 계약관계인데요. 그러니까 노동계약 역시 해지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계약의 경우 이 사용자에 의한 해지냐 아니면 노동자에 의한 해지냐, 뭐 어느 쪽이 해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서로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꼭 있는데요. 사용자에 의한 노동계약의 해지를 뭐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잘린다. 그래요. 자, 그럼 노동자에 의한 해지는 뭐죠? 때려친다. 네, 이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린다, 뭐 때려친다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좀 그렇죠. 자, 노동자에 의한 해지 뭐죠? 네, 사직이라고 합니다. 사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해지 뭐죠? 네, 해고라고 하죠. 자, 이거 다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수업은 진짜 노동법 주제죠. 이제 노동계약입니다.